구조 설계고요. 구조물의 설계란 것은 지금 아 요렇게 저는 일반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구조 설계는 구조 설계의 원리, 강도 설계법, 요구와 능력, 우리가 디맨드와 캐패시티, 소요와 역량 이렇게 했는데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1987년도 드라마의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안시성 전투입니다. 당나라군 2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군 5천 명이 상대했던 건데요. 이때 이 성을 우리가 설계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나라 군사는 신라 군사하고 다르고 백제 군사하고 다르고 외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이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가 위치한 공격은 대평원에서 받지만은 성은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만약에 내진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즉 지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구조물이 설계될 지형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지형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구조 설계의 원리. 요것은 이제 그 동역학책에 보면 설명이 쭉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란 것은 이게 페인트 통을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겉모습이 2리터이지만 실적으로 담아 보면은 2리터보다 조금 더 많이 담긴다. 겉에는 2리터라고 써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여용력 혹은 안전율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페인트를 부었을 때 이게 넘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파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파괴라는 것이 우리가 정해준 한계를 넘었을 때를 파괴라고 한다. 그래서 파괴라는 것이 꼭 무너지는 것이 파괴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건 단순보인데요. 단순보 같은 경우에 밖에서 하중 빨간색이 공격해 왔을 때 파란색이 캐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근데 못 견딘 경우에 있어서 균열이 발생하고 뭐 사용 한계를 지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강도 붕괴 방지 수준 혹은 인명 안전 수준을 넘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라는 단어를 쓰고 capacity라는 단어는 하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각 기준별로 혹은 각 분야별로 demand는 요구 혹은 소요, 뭐 요구 성능이라고도 부르고요. capacity는 능력 혹은 역량, 혹은 성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안전부등식이란 걸 쓰게 되는데요. 안전부등식이란 것은 바깥에 있는 하중이 구조물에 우리가 외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디맨드, 바깥에서의 공격이죠. 이것이 구조물에서의 내력으로 변하게 되고 내력이 구조물에 스트레스를 유발해가지고 스트레스와 변형을 유발해가지고 이 변형이 자기가 못 견딜 상태가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압축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절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고 힘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내력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파괴되는 형상을 봤을 때 아하, 이 내력이란 것이 구조물 안에, 부재 안에 이러한 내력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세 가지 힘의 형태로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력은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내력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전단력도 모멘트도 라든가 여러 가지 스캐닝하는 방법으로 이게 정밀하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력 안에 숨어 있는 거니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파괴는 부재가 혹은 부품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고요. 부품이 모여가지고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구조물의 안전은 각 부품의 역량과 요구가 역량이 요구보다 크게 됐을 때 안전하다 한다. 그래서 이것을 C와 D를 DCR, C를 분모해 갔을 때 DCRB라고 하고요. 혹은 CDRB라고도 합니다. 뭐 성능 평가라든가 설계에 있어 가지고
분모를 뭐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모를 C라고 넣으면은 1보다 작는 것이 안전한 거고요. 분모를 D라고 넣으면은 1보다 큰 것이 안전한 것이 되죠. 그리고 구조 설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설계와 평가를 구분하고요. 구조 설계란 것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가정하고 바깥의 공기압과 내부의 영향을 비교해서 영향이 크면은 설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재를 다시 가정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 설계를 해가지고 어, 안전 부등식을 비교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내진 설계란 것은 이 공격이 지진이 돼가지고 지진에 대한 공격, 지진 하중이고요. 내풍 설계란 것은 바람에 대한 설계,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충돌에 대한 설계도 있고 바깥의 하중에 대해서 다 설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역량이란 것은 여기서는 내진 성능, 내진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를 해서 같은 절차를, 왜냐하면 요 절차라는 것은 설계 절차니까요. 그 평가 절차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능하면은 정밀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DCR 비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강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단면을 재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구조 설계는 내진 설계는 구조 설계의 일종이고 설계와 성능 평가는 구분해야 된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이 쓰는 그건데요. 하중 우리가 콘크리트 분야는 아주 오래전부터 강도 설계법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강구조 분야는 어, 뭐 2000년도 초반에서야 이제 강구조 LRFD 설계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 구조물에 대해서 바깥에 작용하는 하중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키워줘 가지고 강도 하중 계수, 하중 증가 계수를 사용해서 키워주고요. 자기의 능력은 캐퍼시티, 디맨드는 키워주고 캐퍼시티는 자기의 역량은 겸손하게 낮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강도 감소 계수 뭐 85%를 낮춰주든지 공칭 강도에다가 설계 강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주죠. 공칭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를 감마 값을 곱해가지고 계수 하중 소요 강도를 해주지 요 두 개를 가지고 안전 부등식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하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기본 하중 조합에서 가장 기본 하중 조합 중에 기본 하중 조합인 고정 하중의 20%, 활하중의 60%를 곱해줘가지고 키워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중 계수는 1보다 크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크게 평가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평가해가지고 가능하면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 원칙인데 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하중 계수를 곱해주지 않습니다. 1.0. 왜냐고요? 지진이란 것은 여기에서 파란색 같은 하중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하중입니다. 눈이 내리면 오랫동안 지붕 위에 있고요. 건물에 가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위치하게 되고 오래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고정 하중, 자중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물이 존속하는 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하중이라든가 충돌, 이렇게 지진 하중, 요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은 이벤트성 하중입니다. 이벤트란 것은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파티와 같은 사건 하중, 이벤트,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이벤트성입니다. 이벤트성 하중은 얘가 야 우리가 몇 년 만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게 재현 주기라 부르는데요. 예수의 재림 주기하고 조금 뭐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크기는 이렇게 하중 계수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현 주기, 리턴 피리어드를 키워줌으로 인해서 500년에서 1000년, 1400년, 뭐 2400년, 4800년 이런 식으로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진 하중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몇 년을 쓸 것이냐?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되는 거죠.
자, 지진 하중과 재현 주기. 그래서 지진 하중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진 재 지도를 사용하고요. 행안부에서 이게 몇 년도죠? 꽤 오래됐는데 벌써 연도가 없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질학자들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시간은 공학자들의 시간하고 다르게 그분들은 사이언티스트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만들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만들었던 지진 재현 주기 이 지진 우리는 위험도 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는 재해도 지도라 부르는데 이것을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KS 맵이란 걸 만들어서 이게 주소를 구글상의 주소를 어떤 걸 치기만 하면은 위도와 경도가 나오고요. 그것에서의 위치에서 해당되는 200년 재현 주기에 해당되는 PG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고요. 연구실 홈페이지, 구조 시스템 연구실 홈페이지고요. 요것이 이제 설계, 내진 설계에 그냥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는 겁니다. 설계. 그래서 16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조선과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오사카 성의 비교입니다. 나라마다 적군의 형태가 다르고 지정학적인 위치, 그다음에 주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지만은 서로 형상이 다르고 원래 기능은 외적을 만든 것이지만은 만든 구조물의 설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등성리에 지었죠. 시안섬, 대평원 산이 없어요, 주위에. 일본은 산이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본과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성이죠. 시안성, 어, 아주 진짜 유명하죠. 오사카성 아주 유명합니다. 남한산성도 만만치 않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응답 스펙트럼 하중의 공격인데요. 하중은 이제 지진은 지금도 구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뭐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지진들도 막 계측하는데요. 그런 지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지진이고요. 그 일정 규모 이상인 지진들을 대부분 계측해가지고 형상을 봤더니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70억 인구가 제각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지진들도 그렇게 수십만이 지금 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똑같은 지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돼지라든가 말하고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눈이 두 개고, 코가 안 하고, 입이 아니고, 하나고, 두 발로 걷는다. 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듯이, 지진들도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지진의 형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1940년도에 처음으로 큰 엘센트로 지진을 계측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한 30년간을 한 100개 정도, 100개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진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만든 이렇게 그냥 시간 영역상에서 보면은 지진이 너무나 난잡해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 가로축이 주기 혹은 가로축이 주파수인 축상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추 이러한 형상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진의 형상을 지진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만든 것이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지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해. 왜냐하면 외적이 얼마큼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성을 지으면은 나중에 50만에 지었는데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일단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규로 이렇게 지진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지진의 크기가 다르고 원래 구조물마다 왜 다르단 말이냐 해가지고 2018년에 내진 설계 일반에서 공통 기준이 만들어지셨듯이 2017년에 만들어졌네요. 공통 기준이 만들어졌듯이 나라마다 다 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짬이 나는 동안 계속 업그레이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요즘 짬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설계는 예전 같은 설계는 무조건 크게 단단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직경이 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강성도 강성이 굉장히 강성이란 것은 우리가 하중과 변이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강성이란 것은 요 기울기를 얘기하고요. 강도란 것은 얼마큼 버티느냐라고 해서 최대 버팅길 수 있는 어, 거기 스트레스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성이란 것은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 항복점에서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 연성이 크면 클수록 이게 거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큽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땅을 통해 가지고 지진 에너지가 구조물로 들어오게 되고요. 구조물로 들어왔을 때 그 지진 에너지가 대부분 솟아내는 것은 구조물이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솟아이 된단 말이죠. 누군가 대신 떨어주게 된다면은 대신 흔들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TMD라든가 혹은 감쇄기를 통해 가지고 대신 그 에너지를 솟아내 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조물이 그 에너지를 다 받아서 결국은 에너지가 솟아낼 때까지 계속 흔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얼마큼 받아줄 수 있느냐? 아예 구조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면진, 지진 격리,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지진 밑바닥으로 들어오는 지진의 한 80% 정도가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구조물에 면진 장치가 없었으면 100%가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20%만이 면진 장치가 있는 경우에 구조물로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들어오고 20%만 구조물이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흔들어주는 것 가지고는 탄성 영역 내에서 흔들어줄 수 있고요. 그런데 큰 지진이 다 들어와 버렸다. 100% 면진 장치 없어서 다 들어와 버렸다면 그 지진을 결국은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흔들어서 소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탄성 영역 조금만 흔들려서는 그 지진을 소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이 흔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연성이란 것은 유연성을 얘기하고요. 유연성이 작은 구조물인 경우는 많이 흔들어주게 되면은 스트레칭 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유연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유연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물들은 대부분 유연성이 이렇게 크게 흔들려도 어, 이게 크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위의 구조물 같은 경우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흔들고 난 다음에 가랭이가 찢어진 격이죠. 그래서 현대 구조물들은 위 그림과 같이 않고 아래 그림처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고 동력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나중에 결국은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좋은 소프트웨어니까 좋은 결과, 바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은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책을 잡힐 얘기들입니다. 야, 뭐 이거는 너희들 사용자의 책임이야.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VMB라는 것은 베리피케이션은 개발자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개의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해결해야 될 영역이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거기 인도의 구조물인데요. 조족식으로 벽체가 상당히 두꺼운데 강성은 클지 몰라도 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르르 취성 파기가 된 거고요. 요것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나왔던 그것을 그림을 제가 동영상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허리띠를 어떻게 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연성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저는 주로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장미란을 설명합니다. 장미란이 자기보다도 더 큰 무게를 들었을 때 기둥과 같은 거죠. 엄청난 무게를 들고 있는데 장미란의 허리를 보면은 항상 허리띠를 차고 있습니다. 그 허리띠는
장밀환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제대로 잠궈야 된다. 갈고리 135도 얘기가 나오듯이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장밀환의 허리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리띠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겉에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허리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 만약에 허리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허리띠를 바깥에다 채워줘야 된다. 화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조물이 튼튼한 것은 아니다. 내부가 튼튼해야지 좋다. 두 개의 기둥은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내부의 허리띠를 누가 얼마큼 조여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연성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건물하고 오른쪽 건물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나와 있긴 한데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에, 왼쪽 건물은 고전식 건물이고요. 오른쪽 건물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고전식 건물은 워낙 뚱뚱해가지고 동적인 현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움직이고 우리가 이게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의 법칙은 무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것은 없다. 계속 변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큰 교량이 차량 하중, 바람, 지진에 의해서 흔들린 걸 나타내는데요. 근데 이런 움직이는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기계 쪽에서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순간 하는 것을 동력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정역학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얘가 떨리는 것에 비하면은 얘가 정역학인 거죠. 이게 항상 정역학과 동력학, 뭐 시간에 따라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결국은 우리가 누가 맞고 그르고의 얘기가 아니라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얼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지금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한 60점 이상 되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엔지니어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